안녕하세요.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장안의 화제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앞으로 해도 우영우, 거꾸로 해도 우영우, 역삼역. 네, 우영우 변호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랑 함께 말씀 나누실 허윤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허인규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 너무 잘 보고 있고요. 근 몇 년 사이에 본방사수하는 드라마가 오랜만입니다. 네. 본방사수까지 하시는군요. 네. 저는 이제 변호사님 추천을 받고 사실 한 번에 몰아서 봤었는데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부터 본 건 아니었고요. 김배처럼 주변에서 주변 분들이 추천을 한두 분이 해주시는 게 아니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 차원에서 이렇게 돌려보기로 1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6회까지 나왔을 때 1회부터 6회까지 쭉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게 정말 특이한 드라마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이때까지 본 법정 드라마와는 조금 다른 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보통 저희 법정 드라마를 저희 변호사나 또는 이 법조인들이 못 보는 이유가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해당 업무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면서 마치 이제 틀린 부분 찾아내는 식으로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이야기에 이제 집중을 못하게 되고 불편함을 느끼고 재미가 없어지고 하는데요. 이 드라마는 제가 이제 사실은 8회까지 이제 봤는데 초반에 드라마가 시작되면서 좀 특이한 점이 드라마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매회 60분 안에 한 가지 주제를 해서 기승전결해서 한 회에 끝나도록 이야기가 되는 것도 좀 특이했고, 그런 부분들이 매 회차마다 상당히 법리적 구성이 잘 돼 있고, 이걸 만드신 작가분이라거나 아니면 자문하시는 변호사님 분명 계실 텐데 그분의 노고가 상당히 깃들어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던 법정 드라마보다 확실히 법리도 탄탄하고요. 네. 사건도 일반적인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 조금 더 네. 공감대도 많이 형성할 수 있고요. 네. 또 캐릭터도 자폐를 가진 변호사라는 캐릭터도 그렇고, 동투더 락서 맞나요? 동투더 그투더 람인가요? 네. 선생님 같이 해주시죠. 동투더 그투더 람이. 네, 동그라미 캐릭터도 정말 특이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중에서 정명석 변호사가 사실 가장 정이 간다고 할까요? 지금? 대형 로펌의 이제 파트너 변호사. 네네, 그렇죠. 네. 최소한도 이제 10년 이상은 분명히 이제 경력이 있으신 분이고, 변호사로서 전문성이 있고 상당히 이제 스마트한 그런 분이시죠. 그렇죠. 근데 극에서는 상당히 이제 처음에는 우영우 변호사를 신뢰하지 못하다가 회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어떤 그 자폐라는 장애를 가진 변호사라는 그 편견을 제외하고 정말 그 실력으로만 평가하고, 또 내지는 그런 이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좀 따뜻한 면모도 있는 변호사로서 상당히 실제 그런 변호사가 있다면은 정말 매력적인 변호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명석 변호사를 보면서 키다리 아저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우영우 변호사를 정말 믿어주면서 뒤에서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근데 사실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건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래도 한바다에 그 큰 법무법인의 파트너인데 조금 좀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할까요? 약간 이게 극적인 요소지만 우영우 변호사는 알지만 파트너 변호사가 놓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 부분 보면서 조금 부자연스럽다. 왜냐하면은 대형 로펌의 그 정도 경력의 팀장급 변호사가 어떤 우영우 변호사가 캐치했으나 본인은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 부분은 어쨌든 극적 재미를 위해서 첨가한 부분이고 그게 그렇게 불편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 작가님이 정말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또 그 캐릭터 중에 건모술수 건변. 저는 그 캐릭터가 정말 현실적인 캐릭터지 않나. 그렇죠. 요즘 변호사분들 이제 특히 이제 주니어로 들어가서 일하시는 대형 로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경쟁이 엄청나다고 저는 들었고요. 김변도 이제 로스쿨 출신이시지만은 우 변호사가 자폐를 가졌지만 소위 말해서 어차피 1등은 우영우 천재죠. 천재라고 하는데 변호사 시험 그 점수가 1,500점이라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점수인가요, 이게? 사실 이제 변호사 시험은 총
다 맞추면 1660점인데요. 네. 변호사 시험이 객관식, 서술형, 기록형 3개로 이루어지니까 네. 사실 1500점을 맞으려면 객관식은 무조건 다 맞는다고 봐야 되고요. 네. 서술형, 기록형에서 쟁점을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다 찾아야 네. 그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음. 일례로 이제 작년 변호사 시험 합격 점수가 한 880에서 890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수석하신 분이 1200점이 조금 넘었다고 하니까 네. 1500 정도면 이제 다시는 나오지 않을 점수라고. 형사상에서 그 점수를 받으신 분이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단언하건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냈다면 이제 그 문제를 출제하신 분들이 네. 아마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겠죠. 그 실례가 아니라면 김 변호사님은 어느 정도 점수를 맞으셨는지? 다행히 저희 때는 점수 공개가 되지 않을 때라 네. 네, 점수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빨리 붙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옆에서 이제 김 변호사님 실력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고득점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우영우 드라마에 대해서 리뷰를 한다고 하니까 저에게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 저희가 답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 사건이 아닌 형사 사건과 관련된 한정돼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형사 사건은 어떤 그 자연인이 이제 그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형사 처벌을 내리는 절차,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두 단계로 나눠서 형사 기소 단계가 있고 재판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소 단계는 이제 소위 말해서 검찰에서 담당을 해서 이제 저희가 말씀하시는 검사님이 이제 물론 이제 경찰 단계에서 수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님들이 죄가 있다라고 1차 판단을 해서 기소라는 걸 하면 재판에 넘기게 되고요. 재판에 넘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법원에서 판사님이 검사가 기소한 게 맞냐 틀리냐에 따라서 맞다라고 하면 이제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벌을 내리게 되고요. 이제 그게 무죄라고 하면은 이제 무죄 방면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원과 검찰은 형사 소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법원은 이제 그 형사 소추한 거에 대해서 이제 유무죄를 다투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하는 역할이 다르다. 검사는 예전에는 이제 수사까지 했지만 지금은 수사권이 이제 분리가 돼서 그러니까 소를 제기하는 거, 공소를 제기하는 역할을 하고요. 법원은 이제 그거에 대해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이제 둘 다 공무원이고요. 이제 법원 같은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 공무원이고 검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월급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검사든 판사든 법에 정해져 있지만 판사가 조금 더 받습니다. 네. 사법고시나 로스쿨 차이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사법고시는 이제 개인이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서 사법고시라는 시험을 붙으면 사법연수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2년간 훈련을 받고 나와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나가는 거고요. 로스쿨은 대학원 개념입니다. 그래서 학부 공부를 마친 학생들이 이제 리트라는 시험을 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제 법학 전문 대학원이라고 하죠. 로스쿨에 진학을 해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변호사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면 다시 판사, 검사, 변호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조 1원화라고 해서 바로 판사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10년의 경력이 있어야 판사로 갈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요. 로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큰 로펌 저희가 다 아는 뭐 광세 뭐 아시죠?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학년 때부터 미리 실무 수습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이제 성적이 좋으신 분들 아니면은 이제 뭐 과가 의대나 아니면 기술직이나 좀 특정한 과를 나오신 분들은 미리 선점을 해서 이제 실무 수습을 받고요. 거기다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이제 변호사 시험을 치기 전에 이제 그 로펌에 취업을 확정을 하고 변호사 시험을 붙으면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다른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판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조 1원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바로 판사로는 가지 못하고요. 다만 이제 재판연구관이라고 해서 이제 성적이 좋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이제 법원에서 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검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 때는 2학년 때부터 했는데 방학 때 실무수습을 검찰 실무수습을 나가서 이제 일정 평가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험을 쳐서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건 다른 얘기지만 제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한바다 법무법이 있는지 찾아봤거든요. 아직 없습니다. 법무법이 바다라는 곳은 있는데 아직 한바다라는 곳은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게 이제 정설인지 는 모르겠지만 그 법무법인 한바다를 저희가 알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되지 않나요? 저도 뭐 다른 곳에서 듣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태평양이라고 하고 그 이제 상대 그 라이벌 태산 그 법무법인 태산을 광장이라고 네. 이렇게 모델로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름 그 드라마 작가 하시는 분들이 법무법인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로 잘 짓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태평양 한바다. 저희도 이름 지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이름은 전국에서 이제 중복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이름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그 기존에 있던 그 법률사무소 이름, 법무법인 이름을 제외하고 해야 돼서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제가 이 드라마를 먼저 봤다면은 예전에 봤다면 뭐 이 한바다라는 이름 한번 해볼 만도 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저희가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요. 네. 법률사무소랑 법무법인 차이가 뭐죠? 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법무법인은 법인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 권리 의무의 주체가 이제 사람과 법인이 있다라고 치면 법률을 그 다루는 그 법인 그래서 이제 법무법인에서 요건으로는 3인 이상이 네. 변호사 3인 이상이 신청을 해서 법인을 만들 수 있고 법률사무소는 개개의 변호사분들이 각자 독립된 사업 주체라서 이제 모여서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제 이 질문을 많이 받는데 왜 법무법인이 아니고 법률사무소로 하냐? 네. 그리고 법무법인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네, 아무래도 법무법인 하면은 이제 규모가 크다라고 생각하시고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에 이제 소규모 이제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요. 규모가 좀 커지다 보면은 법률사무소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법무법인으로 해서 좀 규모의 경제를 이룬다든가 또 비용 절감도 되고 해서 법무법인으로 하다 보니까 대형 로펌들은 뭐 대부분 법무법인이고 하긴 합니다. 근데 법무법인 중에서도 최소한의 인원, 뭐 3인 이상, 뭐 10명 이하의 부티그룹도 많고 법률사무소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작은 것도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국내 최고의 이제 로펌이라고 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여기는 법무법인이 아니고 법률사무소입니다. 네. 그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뭐 저희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네. 두 개의 뭐 사무소 간의 뭐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원론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런 거는 좀 잘못된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일반인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법무법인에 만약에 100명의 변호사가 있다. 그러면은 그 100명의 변호사가 다 본인의 사건을 한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변호사들은 원칙적으로 다 각각 독립적으로 이제 본인의 활동을 하고 영업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법무법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이제 사건을 아까 의뢰인분의 사건을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 따로 정해져 있고요. 그 수가 정말 큰 뭐 태평양이나 광장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파트너 한 명에 어쏘 뭐 2명, 3명, 뭐 많아봤자 5명 정도의 팀을 이뤄서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율쌤은 저와 허용길 변호사님이 항상 팀을 이루어서 같이 움직인다는 거. 저희도 법무법인처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의뢰인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본인이 이제 사건을 맡기셨을 때 어떤 변호사가 사건을 맡는지 반드시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법무법인을 가든 법률사무소를 가든 사건을 의뢰하시고 본인이 맡은 사건을 어느 변호사님이 몇 분이 담당하시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도 결국은 사람 사는 곳입니다. 법원도 보면은 그 뭐 어쨌든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었지만 요즘은 이제 법원에서
증인이나 또는 이제 당사자분들 포함해서 법원 판사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고 목소리가 크신 분들도 많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난동 부리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개개의 사람들에 따라서 뭐 그렇게 이제 좀 무리한 선을 넘는 행동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뭐 재판정에서 뭐 구인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감시나 구인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증인이 난동 피우는 걸 본 적은 없는데 증인 신문하다 보면 이제 변호사랑 증인이랑 말 언쟁을 한다고 할까 약간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같이 그런 경우는 좀 봤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저는 당사자분들이 정말 난동을 피우고 네. 판사님께 욕을 한다든지 상대방 변호사한테 욕을 한다든지 예. 또 나와서도 막 너 이렇게 저한테 욕을 하시는 분들도 보긴 봤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일을 만나서 워낙 뭐 민감한 네. 문제들로 하다 보니 감정이 일일이 다 있어서. 있을 수 있죠. 네.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질문을 몇 가지 받아서 또 그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이 우영우 변호사 그 드라마와 관련해서 혹은 또 변호사들과의 그냥 생활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답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법선생TV의 허윤규, 김도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